우리는 인간과 동물의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를 확립했다. 이 차이는 틀림없이 동물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무엇이 다를지는 아직 알지 못하며 우리가 꼭 알아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 인식을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본 후 동물이 제한된 정신으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예관과 형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이 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그저 표면만을 보고 만지고 있다. 우리는 물체를 결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물체는 이미 여러 표상들의 개념으로 추론과 경험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즉, 직접적인 감각으로는 표면만을 느낀다. 우리가 물체와 연관짓는 무게, 질량, 부피와 같은 감각들은 사실 표면의 감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 표면의 감각이 물체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만 물체 자체는 결코 감지하지 못한다. 아마도 물체의 감각을 표면, 무게, 질량, 밀도, 저항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감각을 하나로 연결하여 물체라고 부르게 된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표면과 그 외의 개별적인 감각만을 느낀다. 물체 자체는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표면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철학적 의미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기하학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결코 큐브나 굴을 본 적이 없고 항상 그저 표면만을 본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정신적으로 수정한다. 표면들 뒤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큐브나 구와 같은 물체는 항상 한 시점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보인다. 세상은 원래 왜곡된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그처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한 시점에서만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여 우리의 눈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왜곡된 방식으로 보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수정한다. 우리가 보는 상징적인 물체들의 실제 내용을 더하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시각은 복잡한 능력이다. 그것은 시각적 감각과 촉각적 감각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만지려고 노력한다. 자기 보모의 코, 달, 벽에 비친 토끼 등을 말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는 시각만으로도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시각적 착시 현상에 속는다. 우리는 멀리 있는 물체를 평면적으로 본다. 즉, 더 잘못된 방식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체감은 여전히 물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멀리서 보면 실루엣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멀리서는 무엇이든 만질 수 없기 때문이고 눈이 먼 거리에서 느껴지는 표면 차이를 인식하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조차 세상의 일부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즉, 우리는 책상이나 옷장을 한 번에 모든 면과 내부를 동시에 볼 수 없다. 우리의 눈은 특정 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주변을 보고 물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차지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점에서 세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우리의 시각에 의해 왜곡된 채로 본다. 입체감과 원근법은 물체를 우리의 눈이 왜곡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시각적 착시이며 시각의 속임수다. 원근법에서의 큐브는 3차원 큐브의 조건적인 상징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하학이 연구하는 조건적이고 현실적인 3차원 세계의 상징적 이미지일 뿐 진짜 그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실제가 무엇인지를 추측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대로 상상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시각의 정확성에 의심이 없다면 우리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전혀 다르게 상상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눈이 보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수정은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는 개념 없이 불가능하다. 눈이 보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많은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주변의 모든 것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 움직임이 착시임을 알지만 그것을 실제처럼 본다. 물체들은 우리 앞에서 돌아가며 우리 옆을 지나치며 서로를 앞지른다.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 집들이 천천히 돌아가고 빨리 걸으면 그것들도 빨리 돌아간다. 나무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서 자라며 달리고 사라진다. 이러한 물체들의 가상적인 생명은 꿈과 함께 환상적인 상상력의 주된 자양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물체들의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기차 창문 앞에서 빵 조각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창문 바로 앞에 다가가 멈추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돌아가며 다시 뛰어간다. 숲속 나무들은 분명히 다른 속도로 뛰어가며 하나는 다른 하나를 앞지른다. 전체 풍경에서 보이는 착시적인 움직임. 태양은 여전히 모든 언어에서 떠오르고 지고 있다고 표현되며 그 움직임은 한때 그렇게나 열정적으로 옹호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이 움직임들이 환상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보고 때로는 속아 넘어간다. 우리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시를 보았을까? 내가 본다. 그러므로 그것은 존재한다. 이 주장은 모든 착시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본다. 그러므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적어도 내가 본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렇지 않다. 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물은 그럴 수 없다. 동물에게는 보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동물은 자신이 보는 대로 믿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동물에게 세상은 여러 개의 복잡하게 움직이는 표면들로 구성된 세계이다. 동물은 2차원적인 세계에서 살고 그들의 우주는 표면의 성질과 모습을 가진다. 그리고 그 표면 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왜 동물에게 세상이 표면처럼 보일까? 우선 우리에게도 세상은 표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단지 표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물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동물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눈이 말하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즉, 동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각을 수정할 수 없다. 우리는 세 방향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적 능력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동물은 두 방향으로만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세 방향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다. 이는 동물이 개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방향의 측정을 마친 후 두 번째와 세 번째 방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서 그 첫 번째 방향의 척도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큐브를 측정한다고 가정해보자. 큐브를 세 방향으로 측정하려면 하나의 방향을 측정하면서 다른 두 방향은 마음속에 두고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개념으로만 기억될 수 있다. 즉, 그것들을 다양한 개념과 연결시켜서 각각 라벨을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방향의 길이와 너비라는 라벨을 붙여야 그 후에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큐브의 첫 두 측정값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라는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하지만 동물은 개념이 없으므로 큐브의 첫 번째 두 측정값의 길이와 너비라는 라벨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높이를 측정하려고 할 때 앞선 두 측정값은 하나로 합쳐진다. 동물은 개념 없이 큐브를 측정하며 이는 내가 한 번 본 고양이와 비슷하다. 고양이는 자기 새끼들을 여러 방에 나누어 놓고 모으지 못했다. 고양이는 하나를 잡아 다른 새끼들 옆에 놓고 또 셋째를 찾아서 두 마리 옆에 놓았다. 그러나 바로 첫 번째 새끼를 다시 잡아서 다른 방으로 데려가 네 번째 옆에 놓고 다시 둘째를 잡아 다섯 번째 옆에 두고 계속 그렇게 반복했다. 고양이는 1시간 넘게 새끼들과 씨름하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몇 마리 새끼가 있는지 기억할 개념이 부족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동물이 물체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동물이 오직 표면만 본다는 점이다. 표면만 보면서 동물은 두 차원만 상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은 첫 번째 두 차원 옆에 존재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미 개념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물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세 번째 차원도 그저 표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 앞선 두 표상은 불가피하게 하나로 합쳐진다. 동물은 두 차원의 차이는 볼 수 있지만 세 차원의 차이는 볼 수 없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동물에게는 동일한 표상이 하나로 합쳐진다. 우리가 두 개의 동일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인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점에서 일어나는 동일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로 보는 것처럼. 따라서 동물은 세상을 표면으로 보고 그 표면을 두 방향으로만 측정한다. 그렇다면 동물이 2차원 세계에 살거나 2차원 세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3차원 세계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새는 위아래, 앞뒤, 좌우로 세 방향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을까? 말은 도랑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개와 고양이는 길이와 너비와 함께 깊이와 높이의 성질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물 심리학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많은 물체들의 속성 중 우리가 일반적인 종 또는 속의 속성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동물에게는 개별적인 속성으로 기억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개별적인 속성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각각의 표상과 감각적 기억에 연결되는 감정적 톤이다. 예를 들어 동물은 두 도로를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알고 두 도로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현상, 즉 하나의 도로는 일정한 표상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특정한 감정적 톤으로 물들어 있다. 또 다른 현상, 즉 다른 도로는 다른 표상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또 다른 감정적 톤으로 물들어 있다. 우리는 두 도로가 같다. 하나는 한 곳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도로라고 말하지만 동물에게 두 도로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그러나 동물은 각 도로와 관련된 감정적 톤을 기억하며 그것은 각 도로에 있는 굴곡, 구덩이, 울타리 등과 연결되어 기억된다. 이처럼 보았던 물체들의 특정한 속성들을 기억하는 것은 동물이 현상 세계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물은 새로운 현상 앞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무력하다. 동물은 두 차원을 본다. 세 번째 차원은 항상 느끼지만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간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동물이 보는 표면들은 여러 특이한 속성들을 가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수많은 다양한 움직임들이다. 앞서 말한 대로 동물에게는 우리가 착시로 느끼는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나가는 집이 회전하는 듯 보이고 나무가 구석에서 자라나며 구름 사이로 달이 움직이는 것 등이 동물에게는 완전히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외에도 동물에게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존재할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완전히 정지해 보이는 많은 물체들이 동물에게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움직임들에서 동물은 물체들의 세 번째 차원을 느낄 것이다. 즉 세 번째 차원은 동물에게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다. 동물이 외부 세계의 물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상해보자. 앞에 큰 원과 그 옆에 같은 지름을 가진 큰 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동물이 그들 앞에 서서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원이 보인다. 원 주위를 돌아가면 구는 여전히 원으로 보이고 원은 점차 좁아져서 좁은 선으로 변한다. 계속 돌아가면 그 선은 다시 넓어지며 점차 원으로 변한다. 구는 주위를 돌고 있어도 변화하지 않는다. 동물이 구에 가까이 다가갈 때부터는 구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동물이 구의 표면을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해보자. 확실한 것은 동물은 구의 표면을 우리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볼록함 또는 구형을 많은 표면들의 공통된 속성으로 인식하지만 동물은 그것을 해당 구의 개별적인 속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구의 구형성은 어떻게 개별적인 속성으로 나타날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은 구형성을 표면이 움직이는 형태로 인식할 것이라는 것이다. 동물이 구에 가까워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동물이 보는 표면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표면의 중심이 튀어나오고 나머지 모든 점은 중심에서부터 거리 비례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동물은 구의 표면을 움직임으로 느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소리를 느끼는 방식과 비슷하다. 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을 때 동물은 평면을 본다. 구에 가까워지거나 접촉하면
그 표면의 모든 다른 점들이 평면에서 나타날 법한 모습과 달라짐을 눈으로 보게 된다. 이전에는 그 점들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점들이 마치 옮겨져 다른 곳으로 물러난 것처럼 보인다. 동물은 또 다른 점에 닿았을 때 그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점들이 물러나고 옮겨진 것을 볼 것이다. 이와 같은 표면의 특성은 동물에게 움직임으로 느껴질 것이다. 구는 진동하는, 흔들리는 표면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동물에게는 물체의 각도나 표면이 움직임으로 보일 것이다. 동물이 3차원 물체의 각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옆을 지나갈 때만 가능하며 그때 동물은 그 물체가 회전한다고 느끼게 된다. 즉, 새로운 면이 나타나고 이전 면은 사라지거나 물러난다. 각도는 동물에게 움직임, 변화로 인식되며 상태 변화로 인식된다. 동물은 이전의 각도를 움직임으로 기억하며 그것들은 지나갔고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동물은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은 마치 그렇게 사고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동물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즉,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들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매일 지나가는 집의 각도가 말에게는 정해진 조건에서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실제 공간적이고 지속적인 성질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일 것이다. 동물에게 각도는 공간적이지 않고 시간적 현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은 우리의 3차원 세계에서 세 번째 차원의 성질을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이 세 번째 차원을 시간과 연관시키며 과거, 미래 또는 현재라는 시간적 범주로 생각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등 동물들, 개, 고양이, 말을 다뤘다. 이제는 하위 동물을 다뤄보자. 달팽이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달팽이의 내적 삶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달팽이의 인식은 우리의 그것과 매우 다를 것이다. 아마도 달팽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불분명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달팽이는 따뜻함, 차가움, 빛, 어둠, 배고픔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앉아있는 잎에 먹지 않은 끝으로 끌려가며 마른 잎에서 멀어지려고 할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쾌락 고통에 의해 지배되며 항상 하나를 추구하고 다른 하나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그녀는 항상 하나의 선을 따라 움직인다. 불쾌한 것에서 쾌락적인 것으로. 아마도 그 선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그녀는 의식하지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그 선은 그녀의 세상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감각은 그녀가 움직이는 그 선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에서 온다. 가능한 것들이 현재로 변한다. 달팽이의 우주는 부분적으로는 가능성 속에, 부분적으로는 과거 속에 존재한다. 즉, 시간 속에 존재한다. 공간 속에는 한 줄만 존재한다. 그 외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있다. 달팽이는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몸을 움직여서 신선한 잎 끝으로 나아가지만 그 움직임은 잎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침이 시작되듯 나타나는 것이다. 달팽이는 1차원적인 존재이다. 고등 동물인 개, 고양이, 말은 2차원적인 존재이다. 그들에게 공간은 표면, 평면으로 나타난다. 이 평면 밖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시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등 동물이 1차원적인 존재에 비해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을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팽이의 세상은 하나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원은 그녀에게 시간 속에 존재한다. 개의 세상은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세 번째 차원은 그들에게 시간 속에 존재한다. 동물은 그것이 접촉한 3차원 물체들의 모든 현상을 기억할 수 있다. 즉 3차원 물체의 속성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현상이 그 물체의 고정된 3차원 속성, 즉 각도, 곡률, 볼록함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이 2차원 존재의 세계 인식에 관한 심리학이다. 그에게 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어제의 태양은 사라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의 태양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로스탕은 상테클레르의 심리학을 이해하지 못했다. 수탉은 자신의 울음소리가 태양을 깨운다고 생각할 수 없다. 태양은 그에게 잠들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멈추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내일 있으면 새로운 태양이 있을 것이다.
존재하려면 태양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한다. 즉 태어나는 것이다. 상테클레르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태양을 창조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태양을 깨운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학이다. 수탈객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매년 새로운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수탉은 태양이 하나이고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우리가 아침이 하나이고 봄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실제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움직임의 경우, 예를 들어 회전하는 바퀴, 달리는 마차와 같은 움직임은 동물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식될 것이다. 동물은 그것을 정지해 있는 물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즉 물체의 세 번째 차원으로 나타나는 움직임과는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움직임은 동물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동물은 각도나 볼록한 표면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진정한 움직임, 즉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움직임을 동물은 결코 측정할 수 없다. 이를 측정하려면 시간 개념이 있어야 하며 모든 움직임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맞춰 비교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움직임은 동물에게 측정 불가능하며 동물은 그것을 다른 움직임들과 비교할 수 없다. 동물에게는 그 자체가 현실로 느껴지는 움직임과 우리가 착시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동물이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움직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물은 그것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이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적응할 수 있다. 동물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잘 구별한다. 하지만 두 종류의 현상, 두 종류의 움직임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동물은 그중 하나를 물체의 내부 특성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즉, 그것을 물체의 생명력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새끼 고양이가 공이나 자신의 꼬리와 놀 때 공이나 꼬리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곰은 나무에서 떨어질 때까지 나무통과 싸운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나무통에서 그에게는 생명력 있고 악에 있는 무언가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덤불에 걸려 넘어지는 말은 덤불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를 휘두른다고 느낀다. 마지막 경우에서 덤불은 아마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은 덤불이 움직였다고 느꼈고 따라서 덤불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아마도 동물에게는 모든 움직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왜 개는 지나가는 마차를 향해 그렇게 필사적으로 짖는가?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가는 마차가 개 앞에서 어떻게 회전하고 얼굴을 찡그리며 완전히 뒤집히는지 보지 않는다. 그 마차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바퀴, 상단, 날개, 좌석, 탑승자들 모든 것이 움직이고 회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사람이 감각, 표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고등 동물들이 감각과 표상은 있지만 개념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물이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주로 그들에게는 언어와 말이 없다는 점에서 도출했다. 그리고 우리는 개념이 없으면 동물은 세 번째 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세상을 표면처럼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동물은 세상의 잘못된 감각을 수정할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표면처럼 보는 동물은 그 표면 위에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많은 움직임들을 본다. 우리가 3차원 물체에서 보게 되는 특성들은 동물에게는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그것들은 그들에게는 표면의 움직임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이 볼 수 없는 고정된 3차원 속성들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모든 동물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상상한 비현실적인 2차원 존재와 유사하다. 동물에게 세상은 평면처럼 보이고 그 평면을 가로지르는 현상들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정신적 장치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정신적 장치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다를 수 있음을 확립했다. 두 주체가 서로 다른 정신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세상에 대한 속성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동물이 경험하는 시간적 조건에 따른 세상에서 세상은 평면이거나 심지어 선일 수도 있다는 조건을 발견했다. 따라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적 장치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세 번째 차원은 세상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3차원은 세상이 우리 의식 속에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공간의 감각이 인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가 더 낮은 차원의 감각을 증명했다면, 그로써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각이 존재할 가능성도 증명한 셈이다. 우리는 만약 우리의 사고의 네 번째 단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개념이 표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 네 번째 특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네 번째 방향 또는 네 번째 수직선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에는 모든 기존의 것들과 수직인 특성들이 포함될 것이다. 즉, 우리는 네 차원으로 된 공간에서 느끼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체와 우리 자신은 네 번째 차원의 공통된 특성을 갖게 되며 우리는 그 특성들을 마침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개별적 특성으로 간주했던 것들이 사실은 네 번째 차원의 물체의 특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동물이 물체의 연장성을 고차원의 움직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차원의 세상에 자신을 느끼거나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3차원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환상, 유령, 착시, 광학적 속임수일 뿐 실제 존재한 적이 없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가설이나 추측이 아니라 완전히 정확한 형이상학적 사실이다. 무한성의 존재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이다. 실증주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무한성을 어떻게든 없애거나 최소한 그것을 가설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무한성은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공간의 다차원성과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것들은 같은 의미에서 사실이다. 즉, 3차원 세계의 비현실성도 사실이다.